싸다라는 네. 우리 숙향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 PER하고 PBR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가지 투자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 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네. 대부분은 다 네. 잃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욕심이죠, 뭐. 자기 수입의 10%만 따로 떼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자기 현재 생활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자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혹시나 돈을 잃더라도 다시금 안 해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만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노후 자금을 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혹시나 잘못되거나 돈을 잃거나 하면은 상당히 데미지가 커지죠.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좀 더 잃지 않는 투자, 안전한 투자, 그걸 우리말로 가치 투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신 분은 이웃집 워렌 버핏 숙향의 투자일기 책 저자시죠? 네, 숙향님. 네,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어떻게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내면서 네,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비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얼굴 공개하시기가 네, 좀 거북하셔서 이제 마스크 쓰고 하신다는 거,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또 최근 좋았다가 또 어려워지는 장. 일단 현재 시장을 우리 숙향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니까 말 그대로 가치 투자는 주식이 싸면은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거니까 시장하고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데 원래 이제 올해는 저희가 우리 가치 투자는 무조건 시장이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많이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면은 그냥 괜찮고 그리고 싼 주식이 너무 많으니까 주위에는 오히려 빨리 좀 샀으면 좋겠다 주식을 그렇게 권하고 그러고 있죠. 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네, 이웃집 워렌 버핏 숙향의 주식 투자 이야기 책. 네. 워렌 버핏의 이런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지만 실제로는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이 더 가깝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가치에 비해서 싼 거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핏은 처음에는 제 서성 그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자금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래 가치, 그 미래 성장 가치 쪽으로 뭐 좀 전향을 했다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렇게 좀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래 성장 가치를 지향하는 게 워런 버핏이라고 보고 그레이엄은 현재 가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가치에 기반을 두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그런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버핏 따라할 필요 없이 그레이엄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 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소위 한국에는 네. 주기적으로 순환매라는 형태로 그 테마주들이 막 오르지 않습니까? 네. 뭐 로봇주가 됐든 바이오주가 됐든 이러한 주식들은 관심을 안 가지시나요? 대부분 테마가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쯤 되면은 이제 이미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센스가 떠인다 할까? 그래가지고 거의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런 테마주들이 사실 급등할 때는 또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네. 빠지지만 네. 왜 이런 쪽보다는 이 가치 투자를 지향하게 되셨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투자를 시작한 게 1985년인데 네. 그때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자금 회계 쪽이고 전공도 그쪽이고 하다 보니까 장부를 보고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테마는 있는 거니까 그쪽은 기본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비싸니까 제가 아는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안 맞았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일단 비싸면은 이제 손이 안 나가니까. 일단 비싸면 안 산다. 네, 네. 이 원칙은 네. 일단 돈은 잃지 않는다. 이런 게 바탕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 투자하신 그 네. 투자 수익률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건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첫 책에는 제가 첫 책이 2016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까지 10년 동안 수익률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10년 수익률이 지금 보면은 당시 이제 복리 수익률로 21.9%, 시장은 복리로 3.6%밖에 안 됐었어요. 아, 시장을 어마어마하겠죠. 7배 이겼네요. 시장을. 그렇게 되네요. 37, 21. 그리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책은 제가 2020년에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4년 동안이니까 2019년까지 실적인데 그 2019년까지 실적은 이제 14년 평균이니까 이때까지는 시장은 3.4%고 저는 많이 좀 까먹었죠. 18.4% 이때까지. 아, 그래서 이제 15% 이겼고, 그러니까 상당히 뭐 괜찮은.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2022년까지요. 그 17년 동안은 시장이 2.9% 올랐고 복리 수익률입니다. 네. 저는 이제 16.6%니까 13.7% 이겼죠. 요걸 이제 이 퍼센트로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네. 금액을 넣어버리면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2005년 연말에. 네. 그러면은 시장 그대로 따라갔으면은 1억 6,200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제 13억 6,800이 되니까 12억 정도 이게.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치 투자, 네. 안전한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또 수익이 그렇게 네.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따져보면 또 네. 상당한 수익을 얻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매매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거의 누가 봐 이제 콘테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싼 주식을 배당 많이 주는 주식으로 해가 배당 받아가 재투자하고 하면 뭐 이 정도 수익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게 싼 주식 네, 말씀하시는데 싸다라는 네. 우리 숙향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 네. 어떤 주식이 싸다고 느끼시는 네, 건지. 그거는 이제 퍼하고 PBR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가지 투자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그러니까 PER은 12야, PBR은 1, 2야,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은행금리 이상,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게 굳이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아주 경험이 없는 분들은 최대한 안 읽기 위해서 순연금회사.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은 돈 장사를 하니까 순연금 따질 필요가 없고, 네. 그 회사들은 이제 투자한 자산이나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게 부실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거고, 네. 다른 기타 제조업이나 서비스 회사들은 이왕이면 순연금 회사. 수익률. 순연금. 그러니까 현금이 순현금 흐름. 예, 순연금. 예. 흐름보다는 자체 그냥 현금이 더 많은 회사. 그런 회사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러한 기준으로 그냥 투자를 하시는데도 네.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 크게 뭐 이렇게 네, 결과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주식 투자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언제 오를지 언제 빠질지 모르고 막 맞아요. 변동성에서 오를 거 생각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네. 근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 번 사서 20, 30% 빠지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보통 하시던데. 그렇죠. 사고 이 밑으로 많이 떨어지신 그런 경험들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이제 펀드 숙향이라 해가지고 가시투자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이제 큰 카페인데 거기에 이제 매달 올리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펀드 친구라고 한 8년 반 정도 올린 게 있었고 그거 끝나고 이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KPX 홀딩스 같은 게 20% 이상 마이너스일 거고 또 뭐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자산신탁이 요즘 조금 회복했지만은 거의 그 정도 꽤 있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오를 거를 생각하고 또 충분히 저평가 받고 네. 있다 생각해서 사셨는데 네. 그렇게 막 하락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보통은 한 몇 프로 정도는 참는데 한 10%, 20% 빠지면은 이거 잘못 샀나 보다 손절하거나 이러잖아요.
이제 일단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돈이 있으면 이제 사실은 그 주식을 더 살 거고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 많이 오른 주식도 있거든요. 그 중에 그럼 네. 그걸 팔게 되면 그 주식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손절매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해야죠. 만약에 이제 생각했던 거가 너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네. 사실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뭐 기본적으로 싸다라는 전제가 네, 있을 네, 거고 또 네. 그게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손절하실 때 기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손절은 사실 잘 안 하는데 이제 이 펀드 숙창을 운용한 게 이제 2년이 안 됐거든요. 올 9월 말 되면 2년이 되는데 그게 딱 하나 손절매가 있었던 게 에스텍이라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작년 실적이 되게 안 좋아, 재작년이니까 헷갈리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 항만이 이제 정체되었을 때 네, 한동안 그랬죠. 그때 이제 이는 자동차 이제 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죠. 이제 이어폰 쪽인데 근데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정체가 되니까 그걸 이제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 항공으로도 또 보내야 됐겠죠. 그게 이중으로 깨진 거죠. 항공으로 해야 해서 깨지는 거, 이제 물류비 어마어마하게 나간 거죠. 정체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어요. 3분기, 4분기가. 아,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 같은 자동차 부품 회사도 그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럼 다른 데도 그래야 하는데 여기는 유난히 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영진이 무능하다. 근데 마치 이제 그 실적이 나왔는데도 한 8,000원대로 주가가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가치가 상당히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다른 주식도 좀 많이 빠지니까 이거 뭐 굳이 이걸 들고 있느니 손절을 하고 다른 주식 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교체 매매식을 해가지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제일 최근으로는. 아, 그게 예, 주식 투자하시는 그 총 그 기간 중에 한 번 있었던 아이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주 예전에는 뭐 사망기업 같은 거 괜히 오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손절매 그때 손절매 잘한 게 그 뒤에 상장 폐지됐으니까 그 전에 했으니까 뭐 했는데 몇 번 있죠. 그 쓸 리가 그러니까 없죠. 그 샀을 때 이유 네. 거기에서 좀 어긋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걸로 손절하시는 걸로.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분기, 두 분기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또 전제가 되니까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나 어쨌건 그거 외에는 네. 오를 거라고 물론 생각은 하지만 샀는데 산 이유가 그대로 살아 있음에도 주가가 떨어진다 할 때는 그냥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가신다는 거. 근데 그렇게 사신 그 주식을 또 매도는 언제 하실까? 왜냐하면 수익을 챙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항상 이 50% 수익 났을 때 그걸 못 팔고 20% 30% 돼서 팔려니까 그 50%대가 기억나서 또 못 팔다가 또 원금 오고. 그렇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그 활용하는 내재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 보통 내재 가치라 하면은 워런 버핏도 쓰고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DCF로 해가지고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이제 이자율로 할인해가 하는 그 방식인데 그거는 미래의 이익을 예측해야 되고 금리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저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면은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그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표를 매기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제 최근 연도의 자산 가치에다가 최근 3개년 그러니까 3개년 이익을 이제 뭐라나 가산한다 하나 이제 제일 최근 거를 3을 주고 그 앞에 거를 2를 주고 그 전전년도는 1을 주가 그래가 6으로 다시 나누죠. 그럼 평균 이익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자산 가치하고 이익 가치를 저는 이제 두 개를 더해가 나누기 2를 하거든요. 그래가 이제 내재 가치가 나오는데 이제 그 상속세법에서는 수익에다가 3을 줘요. 이제 자산 가치 2를 주고 그 수익에다 더 비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 5를 하는데 그 정도 하면은 그냥 뭐 좀 제가 보기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조선야 내재 가치는 16,000원 정도인데 저는 이제 15,000원으로 일단 평가 대략 해놓고 들어가거든요. 아, 그 계산법에 의해서. 네, 정확하게 해서 16,100 얼마 나와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 인적 분할하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 5,000원짜리 500원 액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시선을 끌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000~13,000원대 사실은 거의 다 팔았어요. 팔고 다시 또 내려오길래 다 조금 더 샀다가 그래도 최근에 또 팔았는데 지금 이제 21,200원에 어저께 끝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생각하는 가치까지는 가치고 가치 주고 그걸 넘어서는 거는 저는 투기로 들어가 투기주가 돼버렸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해 버려요. 네. 그래서 그보다 더 날아가는 그런 뭐 내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많이 드세요. 그런데 제가 팔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주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개하는 포트폴리오에서도 제가 팔고 난 뒤에 항상 그 월말에 매달 한 달씩 공개하니까 항상 팔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게 대부분이니까 별로 뭐 남한테 부끄러운 뭐라 그러지? 부끄럽다 그게 아니죠? 부담스럽다? 미안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다면 네. 그 말씀하신 그 계산법 내재가치 네, 상속세법에 의한 네, 네. 그걸로 딱 계산해서 그냥 목표 주가 네. 딱 설정하시고 그게 네. 오면 일단 매도하신다. 이제 고까지 가는 건 되게 행복한 경우고요. 대부분 이제 만약에 중간에 급등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가시주들은 평소 거래량이 없는 주식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어떤 세력이든 어떤 강한 매수자든 들어오면은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급등할 때는 조금 팔아주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를 때 네. 내가 목표로 하는 주가가 2만 원이지만 만 원짜리가 갑자기 15,000원, 16,000원이 되면 그렇죠. 네네. 요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팔아주면 거기에 다시 내려가면 다시 사서 가격을 낮추는 식이 되는 거고. 그거는 존 네프나 이런 분들이 다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도 분할 매수, 팔 때도 분할 매도. 그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그 사실 이 파는 거 얼마의 수익을 확정지면서 파느냐는 참 행복한 일이다.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잘 사야 된다. 이 그렇죠, 매수 그렇죠. 시점이 참 싸게 중요하다는 사야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하는 거는 그 배당 수익률부터 먼저 봅니다. 아, 일단 배당주 중심으로 보시나요? 아니 배당 수익률 일단 높은 거 그러니까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배당 수익률을 먼저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여기서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네이버에 정권 홈페이지에 가면 국내 시장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은 배당이 있어요. 그걸 탁 누르면 배당치 높은 것부터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은행금리라고 했지만 은행금리가 지금 1년 정기연금리가 은행권은 거의 4%가 최고고 저축은행까지 가면 한 4.5% 나오거든요. 4% 정도 되는 게 거의 한 250개가 될 거예요. 네. 지금. 그 중에서 PR 낮은 거, PBR 낮은 거를 하면 되죠.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꾸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보통 몇 개년을 보세요? 저는 사실 하나를 이제 그렇게 고른다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는 보죠. 10년 정도. 예, 그렇게 쭉 흘러온 걸 봐야지 이 회사가 그런 회사구나. 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실 때 네. 우리 보통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분할 매수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하루 3번 나누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2번 사는 분도 있고 네네.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사는 편이라 말이 분할 매수지 며칠을 안 가는 것 같아요. 괜찮다 싶으면 그냥 예, 바로 사신다. 예. 그 분할 매도한다지만은 근데 이건 아닌 것 싶은데 할 때는 그날 다 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긴 기간을 잡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주식 네.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싶은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하지. 예. 그렇다면 그냥 사는 거는 네. 뭐 분할이든 아니면 바로 사든 네. 별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제가 거의 주식 100%거든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 회사 제가 펀드 숙향이라고 공개하고 있는 게 5억짜리인데 그거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지만 이제 다 들어간 상태에서는 거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오히려 이제 매도할 때 분할 매도는 조금 되는 매도할 매도죠. 때만. 네네. 그럼 분할 매도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몇 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한 서너 번은 나누자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렇게 칼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 네. 보시면서. 왜냐면 얼마 지금 DTR 오토모티브 같은 게 지금 제가 판 가격보다 2배는 더 올랐는데 그런 경우는 DTR 오토모티브가 DN 어떻게 바뀌었나 하여튼 그 회사가 갑자기 이제 두산 기계를 인수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죠? 새우가 고래를 먹다나 택도 없는 얘기? 예, 그래 제가 보기에 두산기는 5천원짜리인데 그걸 2조 원가 1위 주고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건 후회는 안 하시는. 왜냐면 원칙이 그렇게 후회하죠. 후회하는데 근데 내 그거 깜냥이라 할까? 내 스타일이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러한 투자 원칙이나 습관이 네.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안정적인 주식 혹은 네. 안정적인 그 수익을 찾는 하나의 그 투자 기준이신 거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나 어쨌건 그러한 투자 원칙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에 네. 수익률이 16.6%, 네. 시장은 2.9% 오르는 네. 동안 평균, 네. 이런 큰 수익을 얻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7년 동안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 2.9%인데 16.6% 이건 상당하다고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일시적으로 시장이 강세장이 오거나 상승장이 왔을 때 벌 수는 있거든요. 몇 년간 바짝. 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왜냐면 그 안에는 하락장도 있고 횡보장이 사실 많잖아요. 한국장은 네, 네. 박스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말씀하신 그런 기준의 주식들 가지고도 이런 횡보장이나 하락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게 수익이 가능한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식에서는 꽤 운이 좋았던 편인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저도 그냥 크게 깨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대처를 좀 잘못해서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이때 그러니까 질 때는 저도 많이 지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이 41.7% 빠졌는데 저는 41.1% 빠졌거든요. 네. 시장은 오히려 연기사 쳤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1억을 투자했을 때 이게 이제 1억 3,500 사실은 요 그때 10월쯤에는 거의 제로가 됐었죠. 이제 1억이 그대로 1억 정도로. 그게 제일 바닥이었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그 다음에 3월인가 바닥을 쳤는데 우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이 바닥이었어요. 네. 그때 그거 탁 지나고 나서 이제 이래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냐면 2007년 연말에 제가 1억이 시장은 1억 3,700이었는데 저는 2억 3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언제 회복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꽤 이제 빠질 때는 같이 빠졌지만 시장은 2009년에 아직 회복을 못했죠. 1억 3,700이 1억 2천이니까. 근데 저는 2년 만에 회복을 한 거죠. 2009년 말에 2억 3,200이니까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2010년 이때는 완전 회복한 건데 그러니까 한 10월 달쯤 거의 3년 가까이 걸려가 회복했지만 저는 이때는 이미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죠. 그래서 빠질 때는 같이 빠지지만 회복이 더 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이 빠질 때는 덜 빠지고 네.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덜 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수익률이 높다. 그러니까 급등은 안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편하죠. 급등하게 덜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기준에 맞는 어떤 주식을 매수했을 때 갑자기 뭐 이번에 우리 코로나 같은 아니면 무슨 금융위기 같은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래서 갑자기 막 30% 40% 반토막 나고 이럴 때 매도 안 하시나요? 못 하잖아요. 그냥 버티시나요? 예, 버티죠. 상당히 쫄릴 것 같은데 우리 심리가. 그러니까 2008년 그러니까 코로나는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그렇죠. 다행이었죠. 2008년에는 막 1년 내내 그랬으니까 제가 그때 막 일기를 쓰면서 이제
그때 아이투자의 개인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막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최후의 가치 투자자가 되겠어 이러면서 스스로 막 그렇게 쓰면서 이제 다짐도 하고 그렇게 글로 한번 쓰면은 이제 제가 약간 또 이런 뭐라 하나 풀리다 할까요? 이제 참을 힘이 생긴다 하나 그런 식으로 버텼죠. 그러면 이제 그게 다시 네. 몇 년 지나서 이제 원상태 그리고 예. 그 이상으로 계속 또 올라갔다. 예, 왜냐하면 그 가치가 엄청 싸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 뭐죠? 그 물이 빠진 다음에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떤 테마에 의해서 급등하는 주식 때로는 뭐 네, 잘 네. 맞으면 큰 네, 수익 낼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네. 이러저런 거 대비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가치주가 네.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다릴 수가 있고 기다릴 수 버틸 있다. 수가 있는 거죠. 버틸 수 있다. 네. 맞아요. 그 버틸 수 있는 주식. 아까 이제 제가 배당을 강조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거는 싼 줄은 알아. 근데 언제 그 가치를 인정받을지를 모르잖아요. 가치를 그렇죠. 인정받는 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당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아까 은행 금리보다 높은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난 은행에 넣어놨다 생각하는 거예요. 1억을 은행에 넣어놨어. 근데 은행에서는 4%밖에 안 주지만 내가 넣은 주식은 6%를 줘. 그 2%나 더 받아요. 근데 이거는 또 가치로 따지면 1억이 아니고 한 2억인데. 근데 물론 이제 시세가 계속 움직이니까 지금은 비록 5천이지만 예, 5천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언젠가는 그 가에 갈 거야. 그러면 배당 받아가지고 나는 그걸 더 살 거야. 쌀 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배당을 저는 이제 그 기다리게 하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잘 모를수록 배당금이 저 중요하니까. 왜냐면 순수 PR, PBR, 저 PBR로만 해도 수익이 높다는 거는 뭐 마법 공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랄프 로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만 저는 제 성격에도 맞고 그냥 기다리기가 그거까지는 안 돼요. 뭔가 이제 받는 게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배당을 배당률을 보면서 제일 그 중요해요. 기준에서 여러 네. 찾으시는 거군요. 네. 무조건 배당주가 아니라 배당을 그렇죠. 잘 주는. 그럼요. 왜냐면 그 가치주 하시는 분들 답답하게 보는 분들은 또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성장주는 오를 때 확 네네, 오르니까. 맞아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섹터라든가 말씀하신 그 기준만 되면은 가리지 않으시나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어떤 섹터나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같은 조건에서 보고요. 뭐 지주회사든 은행주든 뭐 IT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높게 봐주는 거는 이제 제약회사나 IT 쪽은 뭐 다른 쪽도 있겠지만 저는 그 두 개를 항상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같은 조건이라면 그쪽 업종을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성장이 있는 같은 예. 조건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뭐 급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은 팔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신다면 네. 사실 지금도 시장은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큰 어떤 그 급락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혹시 만에 하나 급락이 온다 하면 네. 그래도 팔진 않으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들고 있는 주식들을?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급락이 온다고 할까요? 뭐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보통 그 경기 침체를 걱정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 금리 인상의 부작용으로 네. 인해서 네. 뭔가 금융권 네. 뭐 스트레스 테스트는 통과됐지만 네. 뭔가 작은 단에서의 어떤 위기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 버블이 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버블이 있는 것들이 있죠. 제가 2차 전지나 뭐 저쪽으로 저는 버블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너무 싸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나간지 모르겠는데 저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뭐 은행주는 뭐 10% 이상 1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제가 공개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세후로 5.9%거든요. 근데 내재 가치로 따지면은 배가 더 돼요. 그러니까 5억이 한 12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주식을 어떻게 팔죠? 그리고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 가치 투자하고는 안 맞죠. 그렇죠. 예. 그냥 이 가치가 인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예. 되는 거니까. 예. 지금 뭐 FRB 금리 자꾸 그거 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는 버핏이 한 말이 있는데 그
그 FRB 의장이 내 귀에다 대고 금리가 다음 달에 어떻게 할 거야 해도 나는 신경 안 쓰겠다. 그게 가치 투자자죠. 혹시 어떤 주식들을 포트에 담고 계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보면 지주에 사고 금융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은행주는 없고 증권주, 보험, 삼성카드, 유일한 카드, 그 다음에 정권주는 신영증권, 부부증권, 뭐 공개돼 있는 거니까요. 예,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주회사에 카드 뭐 KPX홀딩스, 진양홀딩스, S&T홀딩스, 농심홀딩스. 왜냐면 그쪽이 제일 싸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시장에서 지금 아주 매력적으로 보진 않지만 실제 소외된 인기는 주식들. 크지 않지만 그 가치를 보고 네. 그래서 급락이 온다 해도 전혀 두렵지 않다. 겁나죠. 빠지는 게. 그렇지만은 버틸 수 있다. 예, 버틸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좀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2007년에 아까 이제 금융위기를 그냥 맞았다고 했는데 2007년에는 실제로 그 한 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좀 고평가돼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현금을 좀 만들었다가 제가 좀 잘못 대처해가지고 같이 박아졌었는데 그렇게 진짜 급등 제가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고평가됐다면 조금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주식 수를 들어보니까 좀 여러 개가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 포트폴리오에 담을 적당한 주식 네. 가지수는 몇 종류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최소한 10종목은 해야 된다고 늘 10종목. 얘기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10년치를 본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퀀터식으로 현재 시점에서 배당 수익이 높고 저 PBR을 해가지고 한 10종목을 산다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꾸는다면 한 종목쯤 뭐 잘못 예상하고 달리 가더라도 다른 한 종목이 또 괜찮은 종목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0개 정도는 해야 안 되나? 이제 물론 금액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1,000만 원이면 10개, 100만 원씩은 조금 작을지 몰라도 내 친구는 내 도와주고 가는 애들도 보면 100만 원 가도 10종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예, 10종목. 제 스타일이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비중은 다 똑같이 10%씩. 그거는 아니고요. 아. 예.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공개하고 있는 그거는 지금 19종목 같은데 원래 20개에서 조선대를 파는 또 19개로 줄었는데 그거는 사실 공개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종목을 많이 넣은 그것도 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정도면 한 10개, 20개까지는 안 갈 건데 그게 조금 많았던 거는 있는데 어쨌든 10개는 가져가야 된다고 10개 봅니다. 정도? 금액에 관계없이.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식을 선택할 때 그 네. 기준 4가지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4가지 기준이 다 맞는데도 네. 들어오는데도 안 사는 주식이 있다. 아하하. 어떤 주식입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은행주를 안 산다고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도 안 해서 저도 최근에 은행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제가 한번 따져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은행주 대신에 이제 지금은 증권주하고 보험주 이런 다른 금융주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은행주를 예전에 안 했던 얘기는 최근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관치금융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원래 제가 은행 업무를 했거든요. 네. 직장에 있을 때 은행에 가가 뭐 대출도 받고 자금 이런 일을 파트, 재무 파트. 제가 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 접촉이 많았는데 아주 옛날부터 제가 그만둘 때까지 이 사람들의 영업 형태는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맨날 카드 무슨 보험 이런 거 이벤트를 하고 막 이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별로 그쪽에 이미지가 별로 안 있는데 근데 이제 싸다는 점에서는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대신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권이나 보험에서 그 정도 저는 같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배당수익 나는 주식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경기에 민감한 이제 건설, 그 다음에 항공, 해운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그냥 심하니까 그는 뭐 멀미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 특히 그 은퇴를 앞두신 네네.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노후 대책 때문에 네. 투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근데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 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네. 대부분은 다 네. 잃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욕심이죠, 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주위에 계속 권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권하면서도 사실 겁을 내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더 이익만 나면 돼 이러고 시작해 놓고는 이 주식만 사놓으면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그냥 한데 더구나 제가 권하는 주식은 이게 거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뭐 저거는 하루 상가 친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특히 여름 같으면 더 안 좋잖아요. 그런 걸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남들 다른 거 올라가는데 이걸 안 해.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금방 큰 이익을 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확 빠질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가는 것만 보니까 근데 그게 한 번쯤 성공하면은 그게 이제 독약이 되거든요, 보통. 그런 거 하면 다음에 다시 이런 주식은 안 보고 그냥 그런 올라갈 주식만 쫓아다니는데 어디 이제 시장에 그렇게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아웃되죠. 그래서 답답하죠. 왜냐면 이게 시장은 주식은 물가 상승률에다가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더한 것만큼은 무조건 시장은 오르게 돼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게 평균이니까 그 평균보다 좀 더 잘하는 주식 하면 그보다 수익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저비발라는 걸 되게 성장이 없다고 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거냐고 그러니까 저도 이익이 줄어들면서 저프 회사를 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이익이 조금씩 늘어나는 회사를 보거든요. 단지 네. 성장주라고 사람들이 그냥 이제 판단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럼 이러고 사면 이럴 리가 없죠. 네. 그러면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욕심. 네. 왜냐하면 처음에 대부분 정말 은행 이자보다 좀 높게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망가지잖아요. 네. 이 막 시장의 그러니까요.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네. 그 꿋꿋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는 네.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욕심에 빠지지 않고. 그 제가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그래 이렇게 내 아들의 친구도 있고 그런 애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뭐 사고 팔아 그러면 팔고 그러니까 제일 좋아요. 차라리 그런 경우가 이제 펀드에 맡기면 되는데 펀드가 그렇게 이제 괜찮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신형 마라톤을 많이 권했는데 그거 이제 요즘 안 하게 됐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경험을 한 수밖에 없죠. 뭐 그래 하다가 시급하고는 다시 이제 돌아가고 그러는데 근데 되게 그런 경우는 아예 안 해 하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직접 경험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책을 잘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네. 어떻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한 마음을 지키면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것도 큰 과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책을 읽어야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권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보자는 좀 어렵다고 봐요. 네. 약간 어렵고 많이 권하는 게 이제 피트린치 책인데 전설도나 월가의 영웅 이런 거. 근데 거기에는 사실 피트린치는 성장주에 가깝거든요. 성장 그렇죠. 투자에. 그래서 뭐 요즘 최근에 다시 이제 나온 그 최준철 김민국이 쓴 그 한국형 가치 투자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책을 봐야 돼요. 근데 그 펀드 네. 그러니까 개인이 막 신경 쓰기 어렵고 막 네. 이렇다면 좋은 펀드 찾아서 네, 투자하면 네. 된다 이러는데 네. 또 펀드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제가 펀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형 마라톤인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추천 갔었어요. 몇 년에 갔을 때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괜찮아요. 예, 네. 신인정권이 제가 오랜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런 말 그 저는 신형 자산 운용이 신형 정권의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라톤 펀드를 사람들이 요즘 뭐 그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그게 되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익률이 너무 못하다. 그래서 나도 이제 권하지 못한다. 그 펀드 가입을. 근데 내가 이제 신용거래 가가지고 얘기한 게 주로 뭐 주전 참석 이유입니다. 배당 좀 늘리고, 자사주 더 사고. 왜냐하면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니까 이제 그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 이제 좀 주가가 좀 가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하듯이 왜 펀드 그 자산운용사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느냐. 많은 주식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라. 그러면 한 대 회사가 그렇게 하면은 다른 회사도 좀 따라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회사 주가가 오르면은 펀드 평가액 올라가고 그 사람들도 돈이 일로 올 거고, 그러면 이제 가시주들이 좀 레벨업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거꾸로 그다가 왜냐면 그 가치 투자의 명가니까 당신들이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사실 아까 말씀드린 95% 이상은 손해 보고 이제 저기 아웃되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전하게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데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안심하고 그냥. 네. 근데 그죠. 그래서 요즘 그 펀드 대신에 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ETF. ETF를 참 요새 다양하게 네. 잘 만든다는 그런 평도 있거든요. 그래서 ETF 투자가 또 하나의 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안 해서 모르지만 그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 그 ETF라는 게 어느 종목 ETF도 있고 업종 ETF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래서 그냥 섹터를 사버리는 거니까. 예, 그것도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그렇죠. 하긴 우리가 이 변동성을 못 이기니까 네. 단기로 봤을 때는 네. 지금 그 선생님은 네. 실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투자일지 작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투자일지가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힘들 때 글을 한번 써물 해가지고 이제 풀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죠. 내가 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지? 그래. 아까 뭐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 것 같아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요즘 같으면 최근은 또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 또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 이것들이 계속 팔 건가? 그 내하고는 뭔 상관이지? 뭐 이런 걸 한번 복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걸 이제 매일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이슈가 있을 때 뭐 이제 최근 같으면 조선내화를 팔은 엄청 올랐어. 난 왜 그러지? 뭐 이런 뭘 잘못했지?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스스로 위로도 하고 한번 돌아보는 그 일기가 그런 거잖아요. 네. 하루를 돌아보고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봤을 때 이제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자료도 될 수 있고요. 예,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는 직접 경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거는 간접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으면은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솔직하게 그 대가들도 다 어려운 거 깨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앙드레 코스탈리는 이러잖아요. 그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으면 진정 투자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파산을 했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안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보고.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 게 굉장히 하여튼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직접 투자일지를 매일 기록해 보는 거. 매일은 아니고 이슈가 있을 때 그냥. 이슈만 있을 때만.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방식들로 실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향 선생님도 이제 2022년도에 은퇴하셨다고 네. 말씀 들었는데, 이제 은퇴, 사실 많은 분들이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60년생이 위험하다, 뭐 흔들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전부 은퇴에 몰려있는 세대다 보니까 네. 이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이냐, 혹은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선생님은 뭐 미리 이 은퇴, 노후 준비를 좀 준비하셨나요? 네.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주식으로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 네. 증식.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책에도 제가 첫 책에는 제가 얼마면 살까 했을 때 6,700으로 연 네. 그걸 있으면 살겠다. 그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했을 때는 이제 8,700이 됐어요. 네. 그 8,700이 되려면 이제 그
그 돈이면은 제가 뭐 생활비 주고 해외여행 몇 번 가고 뭐 등등 해가지고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이 되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나? 그건 저 100% 주식 배당금으로 계산했어요. 아, 보통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아, 나오잖아요. 연금은 제가 빼고 예, 별도로. 연금은 제가 원래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 위해 쓰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럴 생각이고요. 그거 하여튼 제외하고 예, 순수하게 예, 예. 8,700을 벌어야겠다. 그 목표를. 일반인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연금을 그냥 보험으로 생각해라. 음. 요걸로 하고 그거는 이제 다른 무슨 일이 있어서 쓰는 걸로 비상금 정도로. 비상금으로. 네, 하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저는 배당 수익률을 4%로 잡았어요. 네. 4%는 뭐 언제나 가능할 걸로. 그러면 세후로 3.4%거든요. 그러면 8,700이 나오려면은 대략 한 25억 5천? 이 정도거든요. 네. 그게 좀 많죠. 근데 제가 이제 그는 자기 형편 따라 맞추면 되는 거죠. 제가 8,700은 그냥 은퇴자로서는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드시고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천이다. 그러면은 한 12억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세후로 5.9%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 지금 4천만 원은 10억 없어도 되죠. 그러면 안전한 파이프 라인이 네. 생긴다. 근데 자꾸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배당을 과연 안정적으로 줄 것이냐. 그거 회사를 찾는 게 이제 아까 10년치 재무제표 보고하면 판단이 되죠. 근데 저는 순수 배당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가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버핏이 한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배당을 안 주니까 그런 경우는 회사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니까 그걸 팔아서 쓰라는 게 자가 그만큼 배당이에요. 오른 만큼. 예. 저는 그걸 못 믿겠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예. 아,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참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왜냐면 네. 이제까지 네. 저 16년, 17년 동안 그렇게 벌어 오셨으니까 이게 딱 확신이 되시니까 그렇게 딱 포트폴리오를 짜시는데 이게 경험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될까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아무리 확실한 마음으로 삼고 있더라도 그 경험이 없는 한 여러 시장의 변동성에서 결국 중간에 끝나면 또 이게 또 결국 그 흐지부지 도루묵이 돼 버리잖아요. 네. 이거 한번 그 만드신 표가 있다고 하니까 네. 만약에 그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네. 예,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변하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이게 30년을 잡았으니까 이제 60세 은퇴한다면 나이 30에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투자했다고 할게요. 네. 이제 현재 목돈을? 5천만 원 있는 거죠. 예. 네. 그걸로 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저는 10% 수익이 난다고 봤는데 그거는 이제 자본 차익으로 시세 차익을 한 5% 정도씩 계속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그다음에 배당 수입 5%. 요거는 이제 세전 5%니까 세후로는 조금 덜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운용을 물론 이제 매년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평균으로 이 정도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했을 때 이제 요게 10년 운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맨 첫해 250만 원 냈고 배당금 250인데 세금 빼면은 211만 5천 원. 그러면 재투자 금액이 461만 5천 원이 되고 두 번째에 요게 5천만 원이 더해지니까 5,461만 5천 원으로 운용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뿌려 나가는데요. 이렇게 운용했을 때 10년 되면은 이 5천만 원이 원금이 1억 천이 되고 네. 요 시점에서 받는 배당금은 468만 원.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이가 되가 한 1,000만 원이 그 다음에 더해지는 형태가 되고요. 요게 이제 20년짜가 되면 원금이 2억 6,700이 되고 요 시점쯤에 받는 배당금은 113만 원, 1,130만 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30년 은퇴 시점이 되니까요. 30대들이 네. 세울 계획이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이 5천만 원이 7억 6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에 1억 천인 게 20년에는 2억 6천이 있던 게 어떻게 7억까지 되느냐. 이게 이제 복리의 놀라운 이제 효과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7억이 되면 이때 받는 배당금은 2,980만 원, 거의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5천만 원을 10년, 30년 동안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은 저는 이제 이런 주식이 나온다고 보니까 했을 때, 물론 물가 상승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집 봤을 때, 원금은 7억이 되고,
배당만 한 3천만 원 받는다. 괜찮은 거죠. 사실 이게 놀라운 거는 제가 이 배당금만으로 제가 산다고 했으니까 이 원금은 계속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먹어도 줄기는커녕 더 불어나는 케이크 그러네. 예. 배당금 가지고 생활하고 네, 선생님 계획하신 뭐 8,700만 원 예, 나온다 예, 해도 예. 원금은 그대로니까. 예, 오래 더 불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애들한테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기부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네. 사실 저렇게 목돈 있는 분들, 이 목돈 투자하기 있으면 하는데 네. 내가 돈이 없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적립식 투자의 매력도 네. 상당하다면서요. 알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립식이 사실은 이제 쌀 때 더 많이 주식을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적립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권하죠. 네. 특히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고 할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너무 빨리 잡은 것 같긴 한데 25살에 시작해가지고 60세 은퇴하는 걸 내가지고 이제 35년을 잡았는데 좀 너무 많긴 한데 그거는 자기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 10년 같고요. 단위로 생각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저 읽기를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바빌론 부자들의 투자의 지혜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보면은 자기 수입의 10%만 따로 떼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이제 충분한 그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다 은퇴 자금으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그러니까 그 10%라는 게 뭐냐면 수입의 10%를 뺏으면은 자기 현재 생활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그 정도 떼도.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너무 궁핍하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 하루하루도 좀 재밌게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10%만. 써가면서. 예, 그렇죠. 그 10%만 떼자는 거거든요. 네. 심하게는 저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 젊은 친구들 얘기할 때, 야, 나가다가, 버스에 탁 받쳐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한 훗날 두고서 왜 아둥바둥 그렇게 살 거냐. 지금도 즐겨야. 근데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0%를 한번 적용을 해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연봉 3천만 원으로 했을 때 300, 10%.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5년은 오를 테니까 400, 4천만 원이니까 400. 그 다음에는 5천만 원이니까 500, 6천만 원이니까 600. 이 정도로 이제 오른다고 했고, 이제 나이가 들 때는 이제 좀 덜 올리고, 7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제 20대 때는 300씩,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50대 가면 700씩, 이제 연간. 50대 이후로는 이제 안 늘어나는 걸로 했을 때 5년 동안 투자금은 이제 이렇게 1,500, 2,000, 2,500, 3,000 해가지고 총 누적 투자 금액은 이제 1억 9,200이 되고요. 네. 요 투자 수익금은 이런 식으로 10%씩 분다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10억 8천이 되고 원금은 12억 7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아까 물론 이제 제가 생각에 물가 상승률만큼 저는 연봉도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현재의 같이. 가치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음. 그러면 현재 내가 300만 연 3천만 원 연봉자인데 12억이 있어? 12억 7천이? 그럼 충분히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노후를. 네. 그러면 요때 이제 제가 이제 배당 수익률을 넣었을 때 이제 한 4%라 하면은 4,800, 5천 나오잖아요. 괜찮잖아요. 은퇴 후에. 네. 네. 그러니까 연봉 3천은 지금 이제 이보다 좀 못하는 분도 있지만 뭐 대기업 간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보면 만약에 좀 모자란다. 그럼 15%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은퇴 후에 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이런 식. 그러니까 요 표만 보면은 네. 그 참 젊어서부터 이 적립 일찍 투자 큰 돈이 아니라 네. 일찍 시작할수록 진짜. 일찍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워렌 버핏이 저렇게 큰 돈을 벌게 된 거는 오래 살아서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 하잖아요. 예, 예. 아 이게 그렇게 되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투자를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리려고 하는 어떤 목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왜냐면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수단으로 생각하자. 투자에다가 너무 몰입할 필요도 없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도 뭐 충분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발 돈 어마하게 벌 왜 주식에 뭐 목표를 100억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쓸 건데? 그래서 이제 은퇴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첫 책 쓸 때는 얼마, 두 번째 쓸 얼마 이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분명히 짤 수 있거든요. 나는 뭐 생활비 얼마면 돼. 뭐 여행, 내 즐기는 골프 뭐 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얼마,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하면서 쓸 돈을 먼저 계산해보고 네네네. 그 돈을 어떻게 만들 네네네. 것인가 네.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미 많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이 목돈 좀 있을 거라고요. 어쨌든 그렇죠. 은행에 예금해놓고. 그분들은 거꾸로 그 돈이면은 이렇게 배당금으로 얼마 정도 나오겠네. 부족하다면 그때는 연금을 넣어야죠. 받는 연금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 조금 더 부족하다 하니까 그 네. 돈을 좀 한번 단기간 내에 좀 불려보자. 이래서 이제 좀 위험한 거 했다가는 큰일 나죠. 예, 큰일 나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네네네. 그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럴 때는 더 보수적으로 네. 배당을 네네. 우선적으로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저는 이제 경험으로 했으니까 이제 어찌 보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계속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 또 급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건 믿고 해야 돼요. 이렇게 될 것이다. 예, 미래에 대한 확신. 믿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 초기의 그 마음, 네. 처음에는 확신과 함께 아주 뭐라죠? 우리 연초마다 계획 세울 때 처음에는 네, 단단하지만 흐지부지 곧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굳은 마음을 오랫동안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네. 자꾸 흔들린다. 그리고 옆에 막 올라가는 주식들 보면서 또 마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리가 되는 건데 왜냐 책에 딱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정보는 소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신문 같은데 욕할 텐데 뭐 저 안 보겠죠 이런 거. 바로 엊그저께 이제 쿠쿠홀딩스가 네. 이제 중국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비해 67%가 늘었대 판매량이. 판매량이. 가소시. 네. 제가 쿠쿠홀딩스 있거든요. 그래서 좋았어. 근데 주가 빠져 왜 그러지? 그저께 그날 빠지고 어제는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근데 기사를 좀 다 왜냐면 쿠쿠홀딩스의 매출이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67% 오른 게 100만 원에서 67만에 더 늘은 거야. 아니면 1억에서 6,700이야. 아니면 100억인데 167억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개 언론사에 떴는데 하나도 없어. 다 67%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67%혹 해가지고 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엄청난 성장하네. 매출 중에 비중이 얼마인지 중요하죠. 물론 성장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없이 그냥 막 하게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제가 어제 본 그 기사를 하는 얘기고 되게 지나간 거를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슈를 또 크게 되게 과장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면은 뉴스 보고 하면 안 된다. 읽기가 더 쉽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절을 좀 나눠가지고 무슨 우리 바벨 전략이라고 하나요? 장기 투자용 따로 우리 그 매일매일의 시장의 그 짜릿함을 즐기기 위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그레엄도 벤저민 그레엄이 그걸 권했어요. 이게 그 사람이 투자예요? 벤저민 그레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이죠. 하여튼 그 사람 심리가 그런 도박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 주식 투자 자체가 왜냐면 주식과 막 이게 사실 도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투기 좀 해라. 그래서 한 10% 미만으로 투자 금액에 계좌를 나눴어.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가치 투자를 하고 요런 자기 심리를 다스릴 계좌를 따로 만들어 거기서 운용을 해라. 이렇거든요. 그럼 저도 사실은 꼭 그건 아니지만 강의를 몇 번 한 게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하자 해가지고 따라가 했는데, 예. 근데 그거 할 때 다들 보통 2, 3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2, 3년 객직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다 깨지가 있죠. 그럼 이제
어쨌든 제 방법을 배우러 돈 내고 왔으니까 요게 이제 나는 이 방법으로 성공했으니까 이 방법을 좀 해보자. 오늘부터. 단 당신들이 하던 방법이 있을 거다. 그 방법도 해. 두 개로 딱 나눠 가지고 그리고 한 2, 3년만 해보자. 그럼 당신들은 전업이 아니고 본업이 있는 우리가 피트니스가 시간제 투자자니까 내 방법이 맞을 거야. 근데 중간에 바꾸고 가지 말고 한 2, 3년을 끌고 가보자. 그래야 내가 실감을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들 급해하는데 제가 이제 왜 2005년부터 나오냐면은 제가 그때 완전히 거의 파산을 했거든요. 다른 때 투자했다가 주식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제로에서 했는데 난 됐지 않느냐. 나 거의 10년 만에 나 묶어서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오래 안 걸리는데 대부분 30대, 40대 뭐 2, 3 이렇거든요. 그럼 2, 3년 별로 긴 기간이 아니란 얘기죠. 그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가 이게 맞아. 그래야 이제 이 방법이 그렇죠.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꼭 그렇게 권하는데 이제 아까 그레엄이 그런 식으로 권했어요. 그러니까 그 본능, 그 하고 싶은 거를 해란 얘기지. 조금만. 참지 말고. 조금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2, 3년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금은 5년을 보지만 아까 제 경우는 한 3년이면은 항상 그 수익을 내줬는데요. 원금 회복 이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한번 테스트 기간으로 하면은 확실한 자기 확신이 얻지 않을까 그렇게 보죠. 그렇죠. 하여튼 경험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자기 동기부여, 네. 그래서 끌고 가는 그 끈기 이런 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95%가 이제 실패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걸 이제 경험으로 삼아서 그 방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이제 정말 돈 버는 방법.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니까 네. 그냥 평균만 해도 계속 좋은 기준의 주식만 잘 선택하면.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 안 올랐다 그러는데 그건 최근 얘기고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까요? 하도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한번 이거 사실 작년에 만든 자료라서 2022년이 빠졌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코스피 지수고 이쪽은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 있지만 이제 S&P 500과 비교해야겠죠. 요 네. 이제 그 따왔는데 요게 이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네. 그러니까 최근 10년, 그전 10년 이렇게 해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전 10년 동안은 10년 동안 140% 올라가지고 연평균 14%. 1억을 투자했다면 2억 6,300이 내가 복리로는 10.2%, 복리가 작게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기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57.6% 올라가지고 복리로는 5%, 그러니까 1억을 했다면 1억 6,300. 그러니까 최근 10년은 5%, 그전 10년은 10%가 나온 거죠. 네. 근데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 S&P 500 지수 보면은 그전 10년 동안은 5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연복리가 2.9%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 10년은 171%, 16.1%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 기간이 짧으니까 최근 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최근 10년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반대로 최근 10년이 우리가 안 좋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좋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네. 뭐 비율도 네. 16% 대 19%, 뭐 네.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렇게 20년간을 네네네. 통합으로 따졌을 네, 때. 그거를 어느 책에서가 나왔는데 한 40년을 비교하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미국이나 우리나.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준에 맞는 가치 투자로만 해도 네. 충분히 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만 가지고도 그렇다는 얘기죠. 코스피 지수하고 미국 S&P 500 지수. 개별주는 더 그럼요. 좋겠죠. 아까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자꾸 미국 하는데 저는
지금 미국 그 계속 그도 과대 평가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듯이 비쌉니다. 네. 이렇게 보면 뭐 테슬라도 PR이 뭐 60배가 넘고 지금 뭐 7개 주식 뭐 팩맨이라든가 네, 요즘. 그것들이 S&P 500 다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냥 저는 많이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 우리나라 주식들이 싼 게 너무 많은데 왜 굳이 그걸 하려고 비싼 하느냐. 데에 가서. 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하여튼 네. 욕좀 묻겠죠 이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돈을 벌고 계시니까 그리고 노후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해놓으셨고. 그렇게 평가 분석을 잘 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좋다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묻지마 투자는. 네, 저도 저희 옆에 테슬라 이런 걸로 주식 돈 많이 번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이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 많이 걸리고 하니까 아는데 많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죠. 성장에 투자하는 친구들은. 네. 근데 저는 그걸 못 하니까 저 방법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뭐 시장보다 많이 이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가치 투자에 대해서 요즘 그 성장주들이 워낙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조금 그 폄훼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 네, 가치 투자도 이렇게 강력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 뭐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이 가치 투자. 지금의 이 뭐라 그래 쫓아가는 투자가 참 힘든 분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기다리는 투자, 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투자 일기, 그리고 또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주식 투자 이야기 책의 저자이신 우리 숙향 선생님, 네, 이 투자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